파월 이야기도 하셨고 네. 11월 이제 FOMC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혹시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네. 약간 금리 인상의 끝 네. 이제 어디쯤 혹시 보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아마 75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12월 달에 75로 올릴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밤에 보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물가지수 데이터가 나오죠. 나오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11월 10날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데이터 보기 전까지는 네. 오돌도돌 떱니다. 예, 다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뭐 그냥 무난하게 나오면 네. 제가 보기에는 뭐 12월 달에 그냥 50bp 올릴 것 같고 시장의 컨센서스는 7자죠. 7자. 네. 근데 이제 코어 CPI를 또 봐야 되고 그렇죠. 이제 아마 그거 숫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면 그 숫자가 높게 나오면 네. 시장의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모르죠. 또 와들들. 모르는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몇 번 그랬잖아. 7월 달부터 그렇죠.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네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시장이 무너지고 예. 또 9월 달 괜찮을 것 같은데 8월 달 괜찮지 않을까? 그러다가 아니네 또 무너지고 계속 얻어맞았죠. 9월 달 괜찮을 것 같은데 하다가 또 하니까 또 얻어맞고 뭐 그 과정인데 이번에는 아마 숫자가 낮게 나올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제일 그 코어 CPI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임대료 렌트인데 그렇죠. 그게 떨어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장은 더 면밀하게 보겠죠. 렌트료가 떨어지는 거는 오케이. 네. 그런데 다른 부분도 같이 떨어지나? 그렇게 더 분석을 해서 네. 아마 오늘 밤에 발표되고 나서부터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날리겠죠. 그거는 이제 숫자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나온 숫자를 갖고 분석을 해서 그것도 어떤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되겠죠. 문제는 이제 결국은 데이터 디펜던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월이 얘기했듯이 결국은 이제 물가 그 전에 고용 데이터, 뭐 임금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또는 이제 경기 데이터 이런 것들이 뭐 만약에 이제 경기가 만약에 많이 망가진다. 그러면은 금리를 많이 못 올리겠죠.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수준까지는 금리를 갖다 놓은 거죠. 이제부터는 보면서 하겠다는 스탠스가 많다고 봐야죠. 이제 11월 FOMC 기준으로 4.0% 그러니까 웬만큼 갖다 놓은 거죠. 갖다 놨죠. 갖다 놓고 12월 달에도 50은 할 거니까. 그러면 4.5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경기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물가에 선행하는 게 고용 데이터나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준의 책무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물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용이잖아요. 고용. 네. 그 다음에는 금융시장 안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물가가 워낙 높으니까 네. 금융시장은 좀 무시하는 것 같고 고용은 중요한 이슈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 미국의 고용이 꺾이는 모습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타이트하고 임금 데이터도 뭐 높게 나오고 하니까 물가가 꺾이기 전에 그 데이터부터 먼저 꺾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소매 판매가 되게 중요하니까 네. 그게 막 급속하게 위축되면 경기가 확 무너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조율하면서 아마 판단하면서 통화 정책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피벗을 기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성급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시장 참여자들은 약간 낙관 편향이 좀 있잖아요. 약간 자신의 기대감과 낙관 편향이라고보다 주관적 편향이죠. 왜냐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그런 거죠. 왜냐하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약간 거죠. 이런 거죠. 지난번에 그 11월 FOMC 때도 이제 어떤 언론사 기자들도 뭐 질문을 많이 했던데 과연 그러니까 그 얘기 있잖아요. 미국이 계속해서 해외에다가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그렇죠. 강달러. 그렇죠. 또 그래 금리를 막 올리면서 딴 나라는 막 죽어 나가는데 미국은 그래도 체력도 좋고 막 고용도 아직까지도 좋고 그렇죠. 과연 페드가 저 힘들어하는 뭐 다른 나라들 사정까지 봐주면서 금리 결정을 이제 앞으로라도 할 것인가? 요건 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과거엔 그랬어요. 그 옐런이 지금 자린 옐런, 재무부 장관이 그 페드 연준 의장 시절에, 그때는 이제 그런 질문 나올 때 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하겠다. 종합적으로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 국제 정세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보호무역주의 막
그렇죠. 자국 우선주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특히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뭐 보호무역 또 옛날에 이제 세계화해서 전 세계가 같이 잘 살자 이런 그렇죠. 분위기였는데 지금 편을 딱 갈라갖고 편 갈라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사정을 봐준다?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근데 크게 보면 다 비슷해요. 왜냐면 출발은 어쨌든 미국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똑같죠.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똑같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어려워지면 달러를 찍죠. 그렇죠. 금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돈들이 실물 경제에 다 들어가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실물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찍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돈들이 주식, 부동산 이런 데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네. 미국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그 돈들이 세계로.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코스피가 3,300까지 가고 뭐 서울 아파트 값은 말도 안 되게 올랐고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2008년 이후에는 다행히 물가가 안 올랐거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인조할 수가 있었는데 저금리, 예, 저물가 시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가가 한 10년 동안 쫙 올랐죠. 빨래시 네, 올라가듯이. 근데 이번에는 물가가 막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물가가 오르면 정치적인 부담이 크거든요. 네. 이번에 뭐 바이든도 힘들어.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은 이게 저는 참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이겼잖아요. 네, 그렇죠. 공산주의나 네. 사회주의 경제체. 자본주의가 이겼죠. 이겼죠. 자본주의? 뭐 시장 경제. 저는 자본주의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19세기, 20세기 아닌가? 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자본이 주인인 시대가 자본주의잖아요. 아, 네. 그거는 산업혁명 이후에는 맞았지. 네.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까지도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걸 누가 하느냐. 그게 정부가 통제하느냐 아니면 시장이 하느냐.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산의 3요소를 얘기하면 옛날엔 자본, 노동, 그다음에 토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토지를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본과 노동과 기술인데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드라이빙 팩터는 기술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시대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시장과 기술이 더 자본보다 앞에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왜냐하면 기술이 있으면 자본을 얼마든지 모으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따라오죠. 자본을 되겠다는 사람 줄을 서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만 좋으면. 그러니까 기술이 됐든 뭐 뭔가 사업 아이디어가 됐든.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소위 뭐 속칭 시장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경제체를 이긴 건데. 네. 그게 이제 이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보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상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이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이런 건 아니지만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야 너만 잘 살지 말고 사회가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뭐 그 사람들이 옛날에 프로파간다 할 때 자기 능력껏 일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나눠서 갖고 가자. 얼마나 좋아. 공동생산, 공동분배. 능력껏 일하고 필요껏 가져와 쓴다.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느냐? 안 되더라 이거지. 그렇죠.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론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인간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의 이익을 먼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 인간이. 그렇죠. 그건 어쩔 생존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개체 보존 본능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하려면 인간의 이기심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통제하잖아요. 통제하고 계획하잖아. 그게 잘 되느냐 이거지. 그게 이제 실패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그 통제나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의 또 이기심이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시진핑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독재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 체제가 이제 실패했다는 것은 소련의 붕괴가 명확하게 보여졌고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명확한 증거는 에비던스는 북한이죠. 네. 네. 남한하고 북한하고 옛날에 1960년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생산 능력이 좋았는데 경제력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 체제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더라. 그래서 이제 그나마 중국이 이제 1인당 GDP 10,000불까지 갈 때에는 등소평이 세워뒀던 원칙이 있었잖아요. 네. 뭐 경제는 시장을 따라가고 예. 뭐 정치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되 예. 권력의 독점을 안 한다. 그래서 네. 집단지도 체제하고 뭐 네. 그랬는데 그게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물가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느냐 하면 이 시장 이렇게 시장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의사결정 권한은 주주권은 돈대로 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주주는 한 주가 한 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내가 지분을 갖다가 50% 갖고 있어. 그럼 내가 한 사람이 50%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 권력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정치 권력은 1인 1표.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재용 회장이나 네. 우리 뭐 전화 네. 똑같은 거죠. 1인 1표잖아. 네.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면 뭐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스럽거든. 돈 많은 사람은 상관없는데 네. 한 80%의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가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표를 현 정부에 안 주거든. 그래서 어느 정치 권력이 사실 말은 본질을 하는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어느 권력이나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물가가 올라가면은 미국이 그 다음에 하는 그 행동은 돈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긴축. 왜냐하면 결국 가격이라고 하는 건 수요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데 네. 뭐 공급 사이드를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물가도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는 거죠. 수요적인 요인, 공급적인 요인. 공급적인 요인이 또 컸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네. 그렇지만 페드가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치인의 몫이고. 근데 어쨌든 물가를 잡아야 되는 페드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수요를 억제하는 거죠. 네. 그러려면 돈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 줄이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돈을 줄이면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의 유동성이 축소되는데 늘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 저 끝에부터 발생하잖아요. 제일 약한데. 그렇지. 예. 거기서부터 터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끝에가 많이 터지면 어쨌든 미국도 자급자족으로 하는 경제체제지만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네. 미국의 영향이 와서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피벗이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네들한테 영향이 와야. 그렇죠. 네.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IRA 법안 같은 거 봐도 뭐 동맹이고 뭐고 일단 자기네가 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 저 끝에 있는 가장 약한 나라 터지든 말든 자기네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그것부터 꺼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근데 그게 돌고 돌아서 자기네까지 영향이 오면 그때 이거 안 되겠네. 그렇죠. 이러면서 그때 이제 피벗이 들어오거든.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왜 통화 수합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한미 통화 수합 얘기. 안 해주고 있죠. 근데 그것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이 했거든요. 그때는 미국이 먼저 했죠.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만 해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몇 나라 찍어서 해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한 10개 나라가 뭐 다 같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통화 수합이 그 소위 얘기해서 이제 기축통화국들,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뭐 캐나다나 뭐 스위스나 뭐 몇 나라들하고는 상시적으로 돼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것까지 무너지면 이 달러 중심의 이 국제 그 통화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안 그러면 일본이 저렇게 대놓고 지금처럼 저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 그때 했던 거고. 결국은 뭔가 온정이라든지 동맹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대지 말고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또 투자자 입장에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제 뭐 이게 외교나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그런 거죠.
아까 잠깐 환율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네. 달러 강세가 조금은 꺾였어요. 달러 인덱스 그렇죠. 좀 한 115까지 갔다 지금 한 110 밑으로 이제 맞아요. 내려왔고 달러 강세는 네. 어느 정도 좀 끝났다고 보세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당분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달러가 이번엔 무지하게 강하게 갔죠. 그렇죠. 왜냐하면 2008년 때보다도 더 강하게 갔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강했는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죠. 이제 미국이 훨씬 더 빠르게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바꿔가고 있는 네. 거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의 국채가 있고 네. 미국의 국채가 있는데 네. 투자 입장에서 뭘 사겠어요? 당연히 미국 국채가 같은 더 값일 때더 안전한 나라. 안전한데 금리는 더 줘요. 네. 그럼 이걸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지금 보면 미국의 경제가 제일 탄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긴축을 세게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안 따라가면은 뭐 캐피탈 플라이트 같은 게 그러니까 자본 유출이 생기고 그쵸. 환율이 폭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갭의 차이가 달러의 강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달러가 좀 지나치게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시장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네. 물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달러 강세가 좀 도움이 되죠. 미국에. 그렇죠. 수입 물가를 좀 낮출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환율이 물가에 영향을 무지하게 많이 주죠. 우리 특히 그렇죠. 우리는 뭐 원유 같은 거 한 방울도 안 나오니까. 그렇죠. 원자재 수입이 많으니까. 네, 근데 미국은 뭐 원유 같은 거 다 자급자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도 3분기 실적을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애플도 그랬고 뭐. 근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면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달러의 강세를 미국이 용인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75bp 올리고 다음에 50 올린다고 하니까 달러가 이렇게 방향을 틀은 거죠. 네, 네, 네. 틀은 상태에서 특히 이제 코리아 원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누적적으로 주식을 많이 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탁 치고 들어온 거죠. 뭔가 이제 트리거링 포인트를 보고 세게 밀은 거죠. 좀 다시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지금 약간 채권 시장이 좀 위태위태하죠. 실제로 그렇죠. 이거는 자금 경색이다라고 네.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들도 많고, 요게 우리 뭐 실물 경제라든지 네. 뭐 주식과 같은 다른 금융 시장에 네. 미칠 영향, 네. 요게 잠깐 이러고 말지, 아니면 혹시나 이게 조금 더 확산될 여지가 있을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안 막아주면,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빠지는 거는 예. 금융위기는 아니에요.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손실이 와서 힘들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융위기라고 하는 거는 신용경색, 그렇죠. 영어로 얘기하면 크레딧 크런치에서 네네. 자금이 안 돌아서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증권회사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고 실제 뭐 좀 약한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면 그게 금융위기잖아요. 네. 그런 상황 비슷하게 왔었죠. 자금이 안 돌았잖아요. 네. 자금이 안 돌고 뭐 강원도에서 그 레고랜드 네. 늘 보면 사고는 정치인들이 쳐요. 제가 보기에는 저 나라를 망가뜨린 것들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국민들이 망가뜨린 것 같지 않아.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학교 못 다니고 글자 못 읽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 적은 없다. 그 사람들은 없어요. 나라를 구하러 봉기를 했지. 그렇죠. 뭐 나라 팔아먹은 다 이제 지식인들이었다. 임진왜란 일어나면 의병하고 그러는 거지. 뭐 네네네. 3.1운동도 하고 그러지. 뭐 나라 팔아먹은 건 다 을사오적들 다 네네네.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레고랜드에서 강원도지사가 이제 닥칠 해갖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 화약고에 불을 붙인 건데 이미 화약고는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위태위태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너무 달린 거죠. 작년까지.
작년까지는 저금리에 자금이 풍부하니까 그렇죠. 뭐 증권회사들 돈 무지하게 벌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증권회사 중소형 증권사 아이비 이런 데들도 무리하게 질러갖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CP 같은 거 담보부 CP 이건 회사채 만기가 회사채가 아니고 담보부 CP죠. 그러니까 네. 보통 구조화를 시키죠. 부동산 주로 부동산 금융이 컸는데 네. 만약에 부동산을 보고 한 뭐 대장동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대장동 같은 거 보면 부동산을 디벨로핑을 한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5천억짜리다. 네. 그러면 이걸 자르거든요. 에쿼티. 네. 그 다음에 중간에 메자닌.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거는 시니어 본드, 선순위. 이렇게 해서 그거를 초기에 리스크 테이킹 하는 사람들은 에쿼티에 한 뭐 20%? 이렇게 넣고 나머지 한 뭐 50% 정도는 이제 금리는 높게 받지만 또 좀 문제가 되면 나도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저 중순위 영어로 얘기하면 메자닌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메자닌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이제 시니어 본드 한 70%가 날라가도 이거는 받을 수 있어 하는 거는 이제 은행 같은 데서 들어오거든요. 선순위. 네, 선순위로. 네. 뭐 그런데 이거를 해갖고서는 이거를 근데 단기적으로 하는 거죠. 이걸 또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한 거를 담보로 해서 CP 같은 걸 찍은 거거든. ABCP 같은 그렇죠. 거. 그게 예. 담보부, 그러니까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그렇죠. ABCP인데. 자산 유동화 담보부 증권.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만기가 짧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만기가 길거든. 그렇죠. 3년짜리를 그렇죠. 3개월짜리로 계속 돌리는 그렇죠. 막 이런 식의. 그러면은 뭐 그런 거를 증권회사가 여기저기 자금을 끌어와서 중간에 브로커리지 해주면서 많이 받았지 수수료를. 네. 근데 이제 그냥 시행사나 건설사들의 신용도가 낮을 때에는 증권사가 지급 보증을 해준 거죠. 네. 신용 보강을 해준 네.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뭐 강원도면은 정부잖아요. 네. 정부가 지급 보증한 걸 안 하겠다고. 안 했으니. 하겠다 그러니까 완전 다 패닉이 되는. 딴건 뭐 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게 안 도니까 그럼 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증권사가 물어줘야 되거든. 안 그러면 이거 부도나니까. 네. 그러니까 증권사가 무슨 돈이 있어. 음.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정부에서 이제 개입을 해서 뭐 강원도도 이제 갚겠다 해서 그렇죠. 갚고 뭐 그 정부도 이제 뭐 지금 뭐 몇십조 해갖고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은행들이 돈이 많거든요. 벌어는 게 많죠.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이고. 아니 돈은 다 지금 은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네. 은행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은행들한테 일로 들어오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은행들이 돈을 이제 많이 내고 그렇죠. 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못 하거든. 네. 왜냐면 했다가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배임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배임은 나라의- 아니죠. 네. 사실 그냥 투자하는 건데 음. 그래도 담당자들은 안 하고 싶지. 음. 왜냐면 돈 들고 있는 데가 뭐 은행들, 보험사, 연기금 이런 데인데 네. 봉제 이런 데인데 지금 그 실무 담당자 이거 누가 투자하겠어요? 이게 금리는 무지하게 높지만 네. 그거 했다가 혹시나 잘못되면 책임져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에서 뭐 안전기금 펀드나 무슨 특별기구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다 돈 넣어라. 그럼 정부가 넣으라고 한 거니까 그렇죠. 약간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요.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괜찮을까?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최근에 또 그 흥국생명이 또 네. 저 해외 코리안 페이퍼죠. 네. 코리안 페이퍼 연구체 콜옵션 붙어 있는 거. 그거를 뭐 그거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네. 관행적으로는 늘 이제 5년마다 상환을 해왔는데 관행을 안 지킨 거죠. 관행을.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해외에서 한국물이 또 폭락하고 뭐 이런 거서 근데 그것도 또 이제 다시 또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것도 정부가 뒤에서 조금 이렇게 쿡 근데 치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런데 그 정부가 잘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처음에 그거 할 때 금감위하고 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처음엔 오케이 했다가 네. 문제가 생기니까 아유 아니네 다시 그렇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때는 진짜로 제가 보기엔 정부가 똑똑해야 돼요. 특히 이제 뭐 이런 걸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청와대 경제수석실이나 뭐 금융위 이런 데가 네. 중심이 돼서 이걸 끌고 갈 텐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외환위기 이후에 뭐 대우그룹 부도나고 이럴 때는 사실은 이현재 장관이 잘했죠. 아, 구조조정이라는 걸. 네. 그분이 민간에서도 오래 있었던 분이고, 그렇죠. 뭐 강다구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그런 면에서 뭐 정부가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오늘도 기사 보니까 뭐 연기금한테도 니네가 좀 해라 뭐 이렇게 압력도 들어가고 이러는 거 같아요. 어떤 걸 하라고요? 연기금한테도. 네네네. 어. 채권 시장 네, 너네 무슨 CP 같은 거 아. 계속 팔지 말고 일정 부분 보유해라. 그만 팔아라. 보유해라. 뭐 네.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그게 뭔가 합법적인 기구를 통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걸 할 수 없거든.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렇죠. 이제 너 배임 이러면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이현재 장관 시절에야 뭐 전화 통화로 그때는 모든 게 다 해결이 그렇죠. 됐지만 그때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어쨌든 또 철컹철컹. 이게 지금 네. 뭐 이렇게 문제가 터진 거를 이게 지금 뭐 땜빵하면서 가는데 이게 지금 많다는 거거든요. 음, 올 연말 내년 1분기까지 돌아오는 물량들이 그렇죠. 채권 만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소해낼 수 있을까? 아직은 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뜨거워 하기 전에 미리미리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러면은 정밀하게 회사들은 그렇죠. 어떤 판단을 해야 돼도 그렇죠. 정부가 컨트롤 타워로 막 돌려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뜨거워. 야 저거 왜 저래? 이렇게 이제 일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니 뭐 정부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근데 뭔가 하여간 뭔가 좀 뭐 순탄치 않아요. 스마트하게는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럴 때는 진짜로 이제 정부의 위기 관리가 지금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잘 되고 뭔가 삐끗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네. 그 98년도 외환위기 들어갔을 때 그때도 사실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부 정책의 실패도 있거든요. 야, 그때 뭐 헛발질 많이 했거든. 헛발질. 네, 그때 그 외환 보유가 한 300억 불밖에 안 되는데 네. 그 외환 뭐 환율 방어하겠다고 네네. 거기다 어마한데 돈 쓰고 그래요. 아, 네네. 그래서 하여간 뭐 일단은 이렇게 넘어는 가는데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이게 뭐 정리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